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35살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새 출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엔 엄청난 진상들도 있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45세의 유키 씨입니다. 10년 동안 결혼할 상대를 찾아 헤맨 찐 베테랑으로 그녀를 거쳐간 결혼정보회사만 해도 1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라 왜 아직도 싱글인지 의아했었어요. 하지만 첫 상담에서 결혼을 못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희망하는 상대의 조건을 알려주시겠어요? 글쎄, 난 그냥 평범한 남자가 좋아. 평범한 남자요? 그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유키 씨가 말하는 평범은 정말 평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유키 씨는 능숙하게 조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사 졸업 이상은 돼야 해. 고졸 이하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수입은 남자라면 800만 엔 이상은 돼야지. 아 근데 자영업은 불안하니까 좀 그렇고 회사원이면 상장 기업에 근무해야 해. 의사나 변호사 같이 자격증 가진 사람도 좋지. 키는 175cm 이상 돼야 해. 마음 같아선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지만 하이힐을 신은 나보다 크면 되니까 키는 내가 양보할게. 나이는 가능한 한 30대로. 물론 바람 안 피우고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 좋겠어. 아 근데 너무 성실하기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의 유머러스함도 필요해. 수동적인 남자는 매력이 없잖아. 데이트는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러 다닐 수 있어야 해.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주는 남자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 포인트야. 그리고 난 무조건 초혼 남자만 인정해. 도대체 뭐가 평범하다는 거야? 나노, 넌 할 수 있다. 제일 인기 많은 20대 여자도 이런 조건의 남성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으실 거야. 최대한 충격을 덜 받으시도록. 조건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일 경우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남성분이 얼마 안 계십니다. 조금만 더 조건을 낮춰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에이, 이것도 많이 낮춘 건데. 이 회사에 등록된 남자들도 다 별로인가 보네.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유키 씨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나이 45세, 직업 파견사원, 연봉 250만 엔. 부모님과 살고 있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힘들 듯. 솔직히 말하면 결혼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요와 공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대 이상의 남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20대 여성과 결혼을 원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양쪽 다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결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키 씨의 경우 조건을 좀 더 낮추지 않으면 만남조차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떠세요? 초혼 남성뿐만 아니라 재혼 남성도 괜찮다는 조건을 넣으시는 거죠. 뭐? 한 번 다녀온 남자는 싫어. 한 번 실패했던 거잖아. 물론 이혼을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혼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초혼의 실패로 또다시 재혼을 하시는 경우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치만 아이가 딸려 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남의 아이까진 키우기 싫어. 아이는 전처가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이에 따라서는 자녀가 이미 독립했을 수도 있어요. 할배랑 사귀긴 싫단 말이야. 애 아빠가 할아버지 같으면 너무 창피하잖아.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자녀를 계획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지. 그래서 남자 나이가 젊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일을 못해도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시군요.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 30대 여성과 비교해서 45세의 여성이 자연임신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제 지인 중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임 치료를 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임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키 씨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연령대의 여성과 이어지는 남성 중에는 부부끼리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필수 조건이 된다면 유키 씨의 만남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유키 씨는 계속해서 제 말을 무시했고 그럼 잘 좀 부탁해요 라는 말과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조건들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정보회사의 직원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결혼 상대를 찾아봤지만 50살? 내가 할배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연봉 500만 엔? 게다가 이름도 없는 중기업 소속이라니 절대 안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더 살을 뺐으면 좋겠어. 취미가 만화책 애니메이션 감상? 더러워. 소개하는 사람마다 죄다 뺀찌를. 사실은 유키 씨에겐 말하지 않았는데요. 남성분들에게도 유키 씨를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건에 맞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만남을 거부하셨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외모와 프로필 말곤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반년이 흘렀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자 유키 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와 같은 클레임이 매일매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원자 같은 남성분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세. 지금까지 일만 해온 것에 후회를 느끼며 결혼할 상대를 찾고 계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직에 연봉은 1,000만 엔. 키도 크고 학력도 좋은데다 아이도 낳고 싶으시대요. 하지만 이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키 씨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름다운 분이네요. 만나보고 싶어요. 다른 여성분들도 많은 요청을 해주셨지만 이분을 만날 기회를 유키 씨에게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유키 씨도 퉁명스럽게 자기도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라고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양쪽의 동의를 얻은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맞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되길 빌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두 분이 만난 지 30분 후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상대 여성분이 집에 가셨어요. 네?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남성분은 용건만 말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곧바로 유키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유키 씨 안녕하세요. 상대 남성분에게 커피를 붓고는 그냥 카페를 나오셨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진짜야.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장남이었거든. 네? 내가 말했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줄 남자를 찾는다고. 근데 장남을 소개해주면 어떡해? 이미 그 조건은 그분도 알고 계세요. 만약 유키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장남의 형제라고는 여동생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주겠어? 그건 유키 씨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커피를 부어버리고 나왔던 거야. 누굴 바보로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처음 만난 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잘 될 일도 그르치게 된다고요. 어차피 내 마음에도 안 차는 남자인데 뭐 어때? 다음에 또 그런 놈만 데려와봐.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유키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성분께 사죄의 연락을 드렸고 2번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분의 스펙 정도면 결혼 상대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유키 씨에게 최소한의 소개만 시켜드렸고 적극적인 소개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녀의 조건에 맞는 남성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유키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하는 맞선 파티 말이야. 나도 참가할게.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희망자들에 한해 정기적인 맞선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키 씨가 그 파티에 참가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참가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젊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온다 이거지?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야. 의사도 오려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의 진심은 전하지도 못한 채 유키 씨는 자신 있게 참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티 당일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녀는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날 파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과 30, 40대 남성들이 주로 참가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섰죠. 별도의 파티 참가금을 지불해야 했기에 그만큼 이성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유키 씨는 마치 사바나의 맹수 같았어요.
남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기본, 남자들한테 들이대는 여잔 쫓아내라는 둥, 향수 냄새가 지독하니까 격리시키라는 둥, 라이벌이 될 만한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던 그때! 안녕하세요. 나이대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네요. 파티 참가자 중 유일했던 50대 여성이 유키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유키 씨도 기모노 차림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거만한 태도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여성분은 유키 씨의 이야기를 웃으며 잘 들어줬습니다. 저는 나이를 아름답게 먹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는 찾으셨어요? 저는 딱히 없네요. 저도요. 여자분들도 다 젊은 분들 뿐이라 말을 걸기가 힘드네요. 저희와 어울리는 남자들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네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말을 거는 게 죄송할 정도로 다들 나이가 젊으시다는 거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라고요.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아닌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분을 만났으면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50이에요.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유키 씨는 무척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이대가 높은 분들만 참가하는 파티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저희 딸이 계속 참가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딸이랑 가입해보고 한번 와본 거예요. 딸이요? 네, 저기 있어요. 그분이 가리킨 곳엔 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유키 씨가 쫓아내려고 지목했던 여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직 25살이니 급할 거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저 빨리 결혼해서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만 하네요. 그제서야 유키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매겨지는 본인의 가치와 젊음이라는 강한 무기를 가진 여자들이 본인의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요. 저기 네?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걸어온 것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유키 씨는 이것 봐,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뭐, 대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라며 또 상대를 얕잡아봤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요? 네? 분위기가 엄청 매력적이세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어머나, 제 나이가 50인데요. 사별이긴 하지만 이미 결혼도 한번 했고요. 사실은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유키 씨, 미안해요. 잠깐 좀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분했는지 계속 몸을 부들거렸지만 유키 씨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그쪽도 이 파티에 참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간 사람은 그녀가 유일하게 맞선을 봤던 하이스펙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유키 씨가 이 파티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돌아다닌 건데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그녀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분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귀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갈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회로의 끝판왕인 것 같군요. 이 모든 직원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 남성이 곧바로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당신과는 사귈 수 없습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왜요? 데이트도 한번 했었잖아요. 맞선 상대가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커피를 붓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거절할 겁니다. 그땐 내 조건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타협해 주겠다잖아. 타협의 뜻이 뭔지는 아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 당신의 품격이 가장 낮아 보이는군요. 내가 이딴 기집애들보다 못하다는 뜻이야? 당신은 본인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남겨둔 채 나이만 먹었어요. 남성분의 훌륭한 말 한마디에 유키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결국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서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 그 외에 연락은 부러워한다. 나야말로 여기 참가한 남자들 다 사절이야. 그 후 그녀의 말대로 저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저희 회사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소문으로는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아직도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참고로 그 하이스펙의 남성분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했고, 김호노의 여성분은 그날 만났던 남성분과 잘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와 라이벌이 존재하는 이상 본인을 객관화해보는 게 중요하고, 상대에게 본인의 조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젠가 그녀도 이 점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멀리서나마 바랄 뿐입니다. 아스카 오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희마리. 내가 겁쟁이라 널 2년씩이나 기다리게 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 좋아요. 고마워요, 아스카 오빠. 사랑해요. 내 이름은 희마리. 24살의 회사원입니다. 제 나이 10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제 동생 아오이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스카 오빠였습니다. 얼굴은 좀 무섭게 생겼지만 저희랑 같이 살면서 연체된 세금도 내주고 학교 상담 같은 모든 일들을 오빠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당시 엄마가 우릴 버린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아오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아스카 오빠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세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저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도 아스카 오빠가 절 도와줬습니다. 아스카 오빠는 우리가 위험할 때 언제나 달려와주는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용기를 내서 아스카 오빠에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띠동갑 차이예요. 오빠에게 저는 친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제 고백을 거절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아스카 오빠는 그 누구보다 널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줄 성실한 남자를 만나야지 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아스카 오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아스카 오빠가 저를 여자로 바라봐줄 때까지 계속 노력했답니다. 제 동생 아오이도 난 언니랑 아스카 오빠가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아니, 꼭 했으면 좋겠어. 라며 절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현재 아오이는 저희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아오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아스카 오빠,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니? 사실은 학교 선생님께서 아오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기숙형 중학교를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주셨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아오이가 건넨 건 모니로보 기숙학교의 지원서였어요. 초엘리트만 갈 수 있고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유명한 학교였죠. 물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학비도 엄청 비싸. 두 사람이 반대하면 나도 안 갈게. 으이구, 우리가 반대를 왜 하겠어. 오히려 아오이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걸? 내 말이 나도 공부 잘하는 아오이를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해. 그 시험 꼭 봐. 화이팅! 그치만 학비가... 아, 이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군. 두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 아스카 오빠가 철저하게 비밀로 하니까 그렇지. 미안. 나도 옛날엔 너희 둘 키우느라 투잡 3잡까지 뛰었거든. 근데 지금은 루키 건설사에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어. 루키 건설사면 초인류 대기업 건설사잖아. 사실은 아는 선배가 거기 계셔서 나도 알바로 들어가게 됐거든. 열심히 자격증도 딴 덕분에 3년 전부터는 현장 감독으로 일하게 됐어. 월급도 괜찮고 이 집 대출도 벌써 다 갚아놨어. 희마리도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중학교 입시만 열심히 준비하면 돼. 고마워, 오빠. 오빠 너무 멋있다.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언니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들 이래? 자, 그러기로 했으면 열공해야지. 이렇게 아오이는 공부에만 전념했고 보란듯이 모니로보 기숙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아오이는 집을 나가게 됐답니다. 아스카 오빠는 아쉬워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왜냐면 대학교까지 쭉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아오이, 명절엔 꼭 집에 와야 해.
알겠다니까. 너무 울지 마. 앞으로는 이 집에 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유혹해봐. 아유, 야, 뭐래 진짜. 화이팅! 그렇게 아오이는 집을 나갔고 이 집엔 나와 오빠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스카 오빠에게도 고백했어요. 아오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오이가 저를 밀어주려고 집을 나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둘만의 생활을 하면서 아스카 오빠도 저를 여자로 보게 됐고 결혼할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다시 프로포즈를 하던 초반 장면으로 돌아가서 사귀지도 않고 바로 프로포즈를 했던 점이 참 아스카 오빠답더라고요. 아오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아싸! 집을 나온 보람이 있었어! 역시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내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앞으로는 아스카 오빠가 내 형부네! 최고로 행복하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우린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감사한 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식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돼, 꼭 올려야 해. 내가 아스카 오빠한테 말할 거야. 알았어. 그럼 쉬는 날에 한번 집에 돌아와. 이렇게 저는 찐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를 알리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희마리?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오빠, 그게 사실은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어. 고등학교 동창회? 나는 중졸이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는 게 좋을까? 희마리가 안 내키면 안 가도 되는데 조만간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 소식도 알릴 겸 가는 것도 괜찮을 듯. 귀여워. 우리 남편 너무 귀여워. 아스카 오빠가 이 정도로 저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동창회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의 이 결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대박! 너 엄청 예뻐졌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 희말이잖아? 뭐야, 너도 동창회 온 거야? 요즘은 그때처럼 가난하진 않나 봐. 드레스도 그럴싸하게 입고 오고? 이 미사키라고 하는 여자애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자애한테 피해를 준 적이 1도 없는데 자꾸만 저를 무시하고 거지, 고아, 거짓병이 옵는다면서 꾸준히 제게 학폭을 가했던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아스카 오빠 모르게 사귀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제 가정 환경도 다 이해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지하게 사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사키는 저희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와, 켄타 공부하는구나. 너무 멋지다. 있잖아, 다음에 나랑 같이 오락실 안 갈래? 미사키는 얼굴도 예쁜데다 남자들에게 애교가 많은 여자였어요. 어느새 제 남친도 미사키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희마리, 나 있잖아. 너한테 꼭 사과해야 할 게 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사실은 내가 희마리 남친을 뺏었거든. 뺏었다니? 다 알면서 그래. 얼마 전엔 같이 호텔도 갔었어. 농담하지 마. 하나도 안 웃기거든. 농담 아닌데. 벌써 데이트도 여러 번 했거든. 진짜 그만하라니까. 의외로 달달한 걸 좋아하더라. 공부할 땐 꼭 안경을 쓰고 옷 스타일도 독특하던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도 걔 좋아한다고. 걔도 내가 좋대? 그게 진짜야? 응, 정말로 미안해. 근데 이런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뭐 거짓녀보단 내가 더 낫다는 거겠지. 그럼 이만. 이렇게 어이없는 라인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남친과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아스카 오빠와 아오이는 집에서 울기만 하는 저를 많이 걱정해줬지만 창피해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전 남친과 미사키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학교에 가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입을 닫아버렸고 마음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이유는 딱 하나.
미사키에게 작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맞다. 나 곧 결혼해. 뭐라고? 고아의 거지인 네가 결혼을? 네가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써. 아스카 오빠는 다정하고 강인한데다가 나랑 내 동생을 세상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네가 뭐라 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뭐래? 그래봤자 존못 돼지 아지겠지 뭐.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오빠 사진 보여줄까? 뭐야, 그냥 동네 양아치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아, 별로네 진짜. 난 집이나 가야겠다. 그러더니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스카 오빠는 꽤 강렬한 첫인상을 갖고 있지만 이목구비는 훈남입니다. 얼굴을 따지는 미사키도 사실은 엄청 부러웠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 동창회를 끝내고 나왔는데 아스카 오빠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희마리, 슬슬 끝나가는 시간 다 돼가서 데리러 왔어. 정말? 나도 이제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이 타이밍 무엇? 그럼 동창회장 입구에서 기다릴게. 고마워. 얼른 갈게. 이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밖을 나왔습니다. 오빠, 어이, 희마리. 근데 저분은 누구셔?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희마리 친구 미사키예요. 이게 뭐야? 그래요. 미사키가 제 뒤를 쫓아왔던 거예요. 우와,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셔서 깜놀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결혼하신다면서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잘생긴 분과 결혼이라니. 오빠, 빨리 가자. 그래. 그럼 미사키 씨 조심히 가세요. 저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또다시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카 오빠는 희마리, 그 드레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그걸로 하길 잘했어. 오빠 고마워. 오빠가 예쁘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단번에 녹여줬습니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아스카 오빠와의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스카 오빠가 칸사이 지역의 현장 감독을 맡게 되면서 한 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바쁠 때 가게 돼서 미안해. 가능한 한 결혼식 준비는 주말에 하는 걸로 하자. 나랑 같이 하는 게 더 낫잖아. 고마워. 그래도 오빠보다 내가 더 쉬는 것도 자유로우니까 최대한 내가 준비해볼게. 힘들 때만 좀 도와줘. 미안해 금지. 우리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오빠는 출장에 갔고 저는 일과 결혼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덕분에 미사키와의 일도 새까맣게 잊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미사키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희마리, 미안. 사실은 희마리한테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 나 지금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거든. 내가 희마리의 약혼남을 빼앗은 것 같아. 있잖아, 제발 좀 그만해줄래? 농담치고 수준이 너무 악질적이잖아. 농담 아니야. 나도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래. 정말로 미안해. 난 안 믿어. 아스카 오빠가 출장 와서 살고 있는 아파트 꽤 괜찮더라. 1층 맨 끝집인데 집안도 엄청 깔끔해. 근데 생각보다 파자마 취향이 너무 귀엽더라. 그런 엉뚱함조차 너무 멋지지만 왜 또 그런 짓을? 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아스카 오빠야말로 내 운명의 상대야. 난 확신해. 오빠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정말 미안하게 됐어, 희마리. 저는 그날의 강렬한 데자뷰와 함께 현기증이 났습니다. 설마 고등학교 시절의 그 사건을 또다시 겪게 되다니. 하지만 아스카 오빠가 저를 배신하고 제 고등학교 동창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스카 오빠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미사키는 오빠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었고 한 달 출장으로 빌린 아파트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전화와 영통으로 살고 있는 방을 보여줘서 알게 된 건데
방의 구두와 파자마까지 다 맞았습니다. 아스카 오빠가 설마... 안 돼. 저의 의심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오이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뭐? 뭐야 그게? 말도 안 돼.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내 말 잘 들어. 아스카 오빠가 우릴 배신했을 것 같아? 아니, 내 생각도 같아. 그 미사키란 여자가 우리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아오이, 나도 그 여자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해볼게. 그니까 언니는 아스카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말도 안 해보고 오빠만 의심하면 오빠와의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그건 안 돼. 그치? 그니까 용기를 내. 괜찮을 거야. 아스카 오빠를 믿어보자. 이렇게 아오이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스카 오빠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희마리? 이 시간은 웬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는 제 상태를 곧바로 알아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표정을 보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다들 미사키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냐고?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속에 꽁꽁 감춰뒀던 진심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천천히 이야기해봐. 오빠는 진심으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미사키가 보낸 라인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해? 난 희마리를 데리러 갔던 날 말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오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치만 제 위치에 방구석까지 알고 있었는걸. 그러게 진짜 이상하네. 오빠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사실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마 전 우체통에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어. 오빠가 보여준 것은 10장이 넘는 편지지와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많이 늦었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자, 우리 아이는 몇 명 낳을까요? 저는 많이 낳고 싶어요. 몰래 사귀는 건 괴롭지만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알아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앞으로도 계속 쭉 영원히요. 사진은 오빠를 몰래 찍은 것들 뿐. 출근 중인 정장 차림의 모습과 창밖에서 찍은 오빠의 파자마 모습까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스토커들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난 남자잖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근데 이거 설마 그 미사키란 친구 짓은 아니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또다시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미사키와의 라인 이후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계속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저는 남친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친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러던 중 아오이에게서 믿을 수 없는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설마 이건... 그리고 다음날 아직도 집에 안 왔나? 오늘은 좀 늦네. 빨리 보고 싶다. 아직인가?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다 네 짓이라니. 희마리! 늦은 저녁 오빠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숨어있던 미사키를 찾아냈습니다. 매일 밤 오빠 집의 창문이 보이는 곳에서 계속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아스카 오빠를 몰래 기다린 미사키처럼 저희도 미사키를 몰래 기다렸습니다. 미사키 씨,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아스카 오빠, 희마리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와 매일 밤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니까 저랑 결혼해요. 희마리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발요. 미사키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스카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미사키가 왜 이렇게까지 미쳐버린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희마리뿐이야. 떨어져 줄래?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그럴 수가. 싫어요. 아스카 오빠. 이제 우리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난 여자라고 안 봐주니까. 희마리, 잠깐만 기다려줄래? 경찰에 신고 좀 해야겠어. 고마워 오빠. 아스카 오빠는 스토커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미사키의 부모님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습니다. 부디 합의로 끝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사키는 이건 난 아스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부탁이니까 좀 놔줘요. 결국 미사키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스카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고. 참고로 아오이가 SNS에 주소를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엔 미사키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아스카 오빠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퇴근하고 남친과 데이트를 했다. 내가 선물한 파자마를 매일 입어주는 남친, 넘나 귀여움 등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한 피드들로 가득했습니다. 넌 그 계정을 어떻게 찾은 거야? 이래봬도 내가 SNS에 강하거든. 근데 그 미사키란 여자 왜 그렇게 아스카 오빠한테 집착한 걸까? 그건... 그로부터 반년 후 드디어 미사키도 안정을 되찾게 됐고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사키의 어머님은 미사키가 상남자에게 모두 털어놓은 마음속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희마리가 너무 질투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다가 제가 한눈에 반했던 남자애랑 사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희마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억울하고 질투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미사키가 날 질투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아스카 오빠도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제게 돌아와줬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고 무사히 결혼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희마리 바로 너야. 고마워 오빠. 사랑해. 현재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스카 오빠의 신혼생활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은 사치우 사나요. 대학교 2학년 20살입니다. 소라우, 이 나쁜 놈! 왜 술에 취해 울고 있냐고요? 방금 전에 반년간 사귀었던 남친한테 차였거든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라우? 오늘 동아리 회식 있어서 못 만난다 그랬잖아. 나 근데 방금 길에서 너 봤어. 우리 언니랑 같이 있던데? 봤어? 우리 사귀던 첫날에 내가 언니 이야기 해줬었잖아. 내 건 뭐든지 다 욕심내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먼저 말 건 거 아니야. 니네 언니가 나한테 SNS로 DM 보낸 거야. 그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무시하기엔 너희 언니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처음엔 보정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실물이 더 섹시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여친의 칠언니랑 바람을 피우다니. 너한테 매력이 없는 걸 어떡하냐? 자꾸 내 탓하지 마라. 너 근데 레나 씨랑 진짜 친자매 맞냐? 일도 안 닮았던데. 소라우 너무해. 난 널 믿었는데. 누가 난 믿으래? 아무튼 난 레나 씨랑 사귈 거야. 잘 부탁해 처제. 아마 오래 못 갈 거야. 우리 언니는 가진 걸 금방 질려하는 사람이거든. 그래도 사귈 거야?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 말 했었어. 난 달라. 그 말도 많이 들었지. 시끄러워. 차인 분풀이를 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하라고.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잘 살아라, 소라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원래는 소라오랑 같이 오기로 했던 이자카야인데 이렇게 혼수를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다들 언니한테 가는 거냐고. 제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면 언니는 참 많이도 빼앗아갔습니다. 제 친언니지만 언니는 잡지 모델까지 할 정도로 정말 미인입니다. 부모님은 예쁘고 착했던 언니만 좋아하셨고 항상 언니한테만 새 걸 사주셨어요. 언니가 진료하면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장난감도 옷도 가방도 무엇 하나 새 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언니만 사줘요? 저도 새 거 갖고 싶어요. 더 쓸 수 있는 건데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니. 너보단 언니 센스가 더 좋으니까 그냥 받아둬. 저는 차분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부모님 눈엔 평범한 것만 좋아하는 특이한 애로 보였나 봐요. 반면 언니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부분을 공략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어머나, 너무 귀엽구나. 근데 하나야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옷이니 신경 쓰지 말고 고르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애정 결핍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 남자들을 사귀게 됐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남친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저만 사랑해줘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뭐 하는 거야? 하나요? 결국 그 남자도 언니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지만 2주 만에 언니의 마음이 식으면서 파국을 맞이했어요. 전 남친은 미안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짝사랑남 혹은 남친이 생기는 족족 언니에게 빼앗겼고 언니도 사귀자마자 차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나같이 예쁜 언니만 좋아했어요. 그런 언니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싫어하던 언니를 따라하게 됐어요. 언니가 머리를 자르면 저도 머리를 잘랐고 옷과 가방도 같은 브랜드 제품을 샀어요. 사실은 오늘 패션도 언니를 따라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저일 뿐 언니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죠. 바로 그때 하나요, 안녕. 도대체 왜 자꾸 내 남친을 빼앗아가는 거야? 언니 주변엔 남자들도 많잖아.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야. 미치. 근데 소라오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었어? 아, 헤어졌지. 뭐? 사귀는 기념으로 소라하고 가방을 사줬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이 너무 비싸다고 한 등급 낮은 걸 사주더라고. 돈이 별로 없다길래 손절가부터 냈지. 가방을 받긴 받았는데 앞으로 데이트할 때마다 더치페이 하자고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식어버렸어. 남의 남친을 뺏어놓고 사귀자마자 바로 차버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연애는 자유로운 거니까 또 남친 생기면 소개 부탁해. 어차피 비밀로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지? 싫어. 언니한텐 절대 안 알려줄 거야. 그 후 소라와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술에 취해있던 저는 될 대로 되란식으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아가씨, 엄청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여자 혼자 마시면 위험하다고. 우리랑 같이 술 깨러 갈래? 처음 보는 두 남자는 만취 상태였던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양팔을 잡힌 데다가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대로 저는 그 남자들에게 끌려가게 됐죠.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안 돼, 도망가야 해. 바로 그때였어요. 마, 지금 내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노? 뭐야, 너 누구야? 리오? 말을 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리오였습니다. 자, 친구다. 남자 둘이서 취한 나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힘들어하길래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아,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나요, 너도 얘네랑 같이 갈 끼가?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얼른 가자! 그러자 리오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취한 여자를 끌고 가려는 남자들이 있어서요. 야, 뭐하는 짓이야? 그래, 화낼 시간이 없을 낀데. 경찰서가 가까워가 금방 온다. 저 새끼가 이런 존버튼 너나 가져라. 네 여기서 뭐하는데? 경찰은? 멍충이라. 근데 설 순 있겠나? 고마워. 리오는 물로 그곳을 깨끗하게 치운 후 비틀거리는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뭔데? 또 남자한테 차인기가? 언니한테 뺏겼어. 뭐? 또? 또라니, 그러지 마. 니랑 사귀는 아들은 왜 죄다 니네 언니랑 사귀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나보다 언니가 더 예쁘니까. 난 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더 예뻤으면 다들 바람을 안 피웠겠지. 그건 남자가 쓰레기라서 그런 거 아이가?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야. 마, 됐다. 그만해라. 그러고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누르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럼 마, 내랑 한번 사귀어보든가. 절대 안 넘어가는 남자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부터 넌 내 여친이다. 알았나? 그때부터 제 정신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여기 어디지? 있났나? 리오? 눈을 떠보니 저는 처음 보는 침대에 있었고 침대 옆 소파인 리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취한 여친을 지켜주는 건 남친의 당연한 도리 아이가. 여친? 네 기억 안 나나? 리오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여친이다. 알았나? 음, 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취소는 안 된대. 녹음해두길 잘했네. 잠깐만. 내가 네 여친이라고? 난 니네 언니랑도 아는 사이다 아이가. 그럼 네 마음도 놓이겠지? 저는 결국 리오의 말대로 리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리오와는 옛날부터 사이가 좋았지만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한편 리오는 아무렇지 않게 저와의 데이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친들과는 다르게 리오와의 데이트는 뭐랄까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뻤던 건 스타일을 바꿔보자. 뭐? 지금 머리 스타일도 니네 언니 따라한 거 아이가? 옷도 차분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니랑도 잘 어울린다. 그치만 속는 셈 치고 내 말 한번 믿어본나? 그날 리오는 하루 종일 쇼핑몰과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제 스타일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니는 이런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린다. 거울 속에는 언니를 따라하기 전 평범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더 낫다고? 당연하지. 네가 언니를 너무 의식하고 있던 기라. 앞으론 니답게 살아라. 계속해서 부정해오던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듯한 느낌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리오를 사랑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리오가 있었는데 난 왜 다른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오, 드디어 니도 내한테 반한 기가. 난 옛날부터 니를 좋아했었다. 뭐? 진짜? 얼라치고는 너한테 열심히 들이댔던 것 같은데. 근데 니는 내 맘도 몰라주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미안해. 내가 좀 둔하잖아. 됐다 마. 지금은 내 여친이다 아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리오까지 빼앗길 것만 같아서 행복하면 행복해질수록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오가 한 말에 저는 깜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슬슬 니네 언니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나? 뭐? 네 얼굴에 리오를 빼앗길 수 없다고 써있다 아이가. 미안. 내가 말했지. 난 다른 걸 증명해주겠다고.
그리고 너네 언니는 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린다. 언니만은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리오를 믿고 싶었습니다. 리오를 언니에게 소개해주기로 결심한 저는 언니를 결국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진짜 날 소개해주겠다니. 이제 너도 포기했구나? 라며 절 비웃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슬픈 결말이 아닐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소개 당일. 안녕하세요. 레이나예요. 이젠 대놓고 꼬시기로 한 건지 작정하고 꾸미고 온 언니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하나요와 사귀고 있는 리오라고 합니다. 어머나, 사투리가 너무 섹시하세요. 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슴을 드러내며 허리를 꼬아댔습니다. 리오는 그런 언니를 무시한 채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신호였죠. 오케이. 알바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천천히 받고 와. 이때다 싶은 표정의 언니와 리오만을 남겨둔 채 약속한 대로 가게 밖으로 나와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몰래 두 사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리오와 함께 카페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페를 찾아서 약속 장소로 정해뒀습니다. 리오야, 있잖아. 리오 옆에 앉지 말라고. 내 동생이랑 왜 사귀는 거야? 왜라뇨? 하나요가 착하긴 한데 너무 평범하고 얼굴도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데요? 그냥 까놓고 말할게. 사실은 나 말이야. 리오가 좋아졌어. 하나요 말고 나랑 사귀면 안 될까? 카페 밖에 있어서 이야기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언니가 리오를 꼬시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제 전남친들에게도 저랬다고 생각하니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었다면 언니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원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가 봤어요. 바로 그때 정말로 취하시네요. 뭐? 모멸감에 가득 찬 리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오야, 미안한데 지금 추하다고 했니? 혹시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에이, 설마. 아니지.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동생 남친을 건드리는데 그걸 취하다고 하지 그럼 뭐라 합니까? 솔직히 이런 말을 하기 싫었는데요. 좀 미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근데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남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순간 언니를 등지고 앉아있던 가게 안의 남자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깜놀했어요. 언니만 쳐다보느라 미처 주변까진 못 봤는데 가게 안에 앉아있던 건 제 전남친들, 즉 언니로 갈아탔다가 대차게 차인 전남친들이 카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레나? 뭐야? 너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동생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해서 사귀었더니 사귀자마자 잠수는 왜 탄 거야? 난 너한테 내 용돈까지 바쳤는데 생일이라고 해서 비싼 가방까지 사줬더니 하루도 안 돼서 날 차? 내가 네 봉이냐? 날 너무 사랑한다고 조금만 떨어져 지내자고 했던 주제에 감히 딴 남자한테 꼬리를 쳐?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잘해줬더니 내 돈 내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쪽이 사귀었던 전남친들도 불러봤습니다. 저한테 작업을 거시르거든 전남친들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감히 이딴 짓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원래부터 하나요랑 사귀고 있었어. 하나요는 다정하고 소탈한 데다가 참 좋은 여자였어. 맞아, 너보다 하나요가 더 좋은 여자야. 하나요, 나랑 다시 사귀어줘. 야, 순서대로 하면 최근에 사귀었던 내가 먼저지. 야, 너희 뭐야? 혼자 내가 더 좋다며. 시끄럽다 이 문디제스들아. 하나요는 내 여친이다, 알았나? 니들같이 띠리한 자식들은 손끝 하나 못 건드린다.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워라. 하나요, 남친이 벌써 생긴 거야? 도대체 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걸까? 라고요. 이젠 나도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언니한테 넘어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도 고마워. 뭐야? 언니 덕분에 내가 리오랑 사귈 수 있었어. 고마워. 하나요, 잠깐만 하나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이 나쁜 여자가 나한테 먼저 꼬리친 거라고. 차인 분풀이를 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해줄래? 나와 리오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뒤로하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딱 하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내 전남친들까지 불렀던 거야? 궁금하나? 응. 그러자 평소 리오답지 않게 겸연쩍은 얼굴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랑 사귀었는지 궁금하다 아이가. 그래서 SNS를 좀 찾아봤는데 니랑 둘이 찍은 사진이 있길래 홧김에 그랬다. 이유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지 마라. 그치만 리오가 너무 귀여운가? 고마해라 좀. 같이 가! 그로부터 몇 년 후 저와 리오는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언니는 리오에게 꼬리를 친 모양이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간신히 전 남친들에게서 도망쳐 나온 언닌 동생의 남친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건지 더 꼬셔내기 힘든 상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네, 바로 유부남이요. 꼬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상대가 넘어오면 이내 차버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그 결과 수많은 유부남들이 본인의 불리는 아내에게 고백했고 언니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마저 언니에게 극대노하셨습니다. 그 후 제게도 연락하신 부모님은 언니의 그런 행동을 알고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과거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깜놀하신 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하셨고 앞으로는 언니를 엄하게 단속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부모님 때문에 생긴 응어리도 살짝 녹아내렸습니다. 부모님은 결자 해지라며 언니에게 독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위자료 때문에 생긴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을 가꿀 돈조차 없어서 예뻤던 얼굴도 많이 늙어버렸다고 하네요. 이젠 아무도 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죠? 제 이름은 오카마 네즈코, 17살의 여고생입니다. 이번엔 저와 엄마의 악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7살이었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희는 아빠 신스케와 엄마 미나코까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개인 회사도 경영하고 있었고 도쿄 부자 동네에 큰 저택도 갖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좀처럼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을 땐 다정하지만 엄격하기도 한 멋진 아버지셨습니다. 한편 저희 엄마는 빈말로라도 좋은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한자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시끄러 죽겠네. 나 지금 바쁘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마. 저에게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제 성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제가 좀 바빠서요. 학교에서 누워있다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며 선생님께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가 했던 말을 비밀로 하셨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저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약해져서 그날은 저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그럼 다녀올게. 네즈코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마가 안 계실 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은 저희 집의 가정부였던 시노부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은 엄마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집안일은 시노부 아줌마께 모두 맡겨둔 채 엄마는 친구들과의 파티나 여행을 즐기러 다니셨습니다. 네즈코 아가씨, 저녁 드세요. 오늘은 아가씨가 좋아하는 햄버거랍니다. 아싸! 신호부 아줌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다행히 시노부 아줌마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관심을 못 받고 자란 것이 가슴속 칸으로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빠도 그런 엄마를 용서하고 모른 척 다 받아줬던 건 아닙니다. 아빠도 나름 잔소리를 하긴 했죠. 여보, 가끔은 집에서 네즈코랑 놀아주고 그래. 당신은 엄마잖아. 뭐 어때? 신호부가 있는데.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는 되기 싫어. 항상 이런 식의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다투실 땐 항상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다투셨지만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서 두 분의 다툼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언제나 냉랭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던 엄마는 싸울 때마다 이혼이 아닌 가출을 선택했죠. 아빠도 엄마가 없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하신 건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없이 사는 게 100배 낫겠다.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엄마에 대한 악감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몰래 지켜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자, 봐. 내가 흥신소를 좀 알아봤는데 불륜을 했더군.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내밀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엄마는 태도를 싹 바꾸어 그래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네즈코는 내가 키워. 라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엄마는 왜 날 키우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다 크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엄마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양육비라면 얼마든지 모두 다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는 30살이었지만 아빠의 나이는 52살이었어요. 두 분의 나이 차가 많았던 거죠. 또한 아빠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의 전 재산은 친딸인 제가 물려받게 됩니다. 즉 엄마에게 있어서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절대 놓칠 수 없었던 거죠.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때 저는 두 분의 싸움을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즈코, 다 듣고 있었니? 아빠는 이런 모습을 들켜서 당황해하셨고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내게 다가왔어요. 네즈코가 말해봐. 네즈코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엄마랑 떨어져 사는 건 싫지? 엄마는 저를 이용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요구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싫어. 아빠랑 살래. 엄마는 필요 없어. 그땐 이혼이란 단어의 뜻도 엄마가 왜 날 데려가려고 했는지도 잘 몰랐지만 적어도 엄마를 따라가면 아빠를 영영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거부했어요. 제 생각을 읽으신 아빠도 엄마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친권은 못 줄 것 같아.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줘. 웃기지 마. 얜 왜 당신이 좋다고 난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즈코는 맨날 신호부 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기만 했잖아. 이렇게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지만 더 이상 부부싸움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혼자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학원에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학교 밖에서도 친구를 만들었고 취미도 늘어서 엄마가 집을 나간 사실도 싹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 엄마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엄마 노릇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냥 참고 지냈더라면 너한테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저한테는 아빠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신호부 아줌마도 너무 좋고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로부터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행복했던 제 일상에 문제의 불씨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방금 아가씨의 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라면 10년 전에 집을 나간 그 여자요? 네, 맞아요. 뭐래요? 돈 달래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님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고요. 아니요, 돈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전화한 거래요?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가 봐요. 그 여자가요? 네, 아무튼 보고 싶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이 말을 전해드려야 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가정부로서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신 신호부 아줌마에게서 이런 라인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전에 저는 일단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병실엔 10년 만에 보는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 네즈코, 오랜만이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엄청 야위어 있었고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옛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생이별을 했던 딸을 만나는 사람처럼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았던 이유는 뭐죠? 그래도 엄마인데 남남처럼 말하는구나. 저희 남남 맞잖아요. 빨리 용건이나 말하세요. 사실은 엄마가 신장병에 걸렸거든. 이식을 해야 한대.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돈이 목적인 것보다 더 악랄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할 땐 조건에 맞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엄마는 혈연관계여야지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제 신장을 이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모녀 사이였다면 당연히 해줬겠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어. 엄마 자격도 없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러니 부탁할게. 엄마가 속죄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더 이상 본인만 알던 이기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앉아있어서 잘 모르셨겠지만 키도 제가 더 컸습니다. 저보다 더 작아진 엄마를 보니 남처럼 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신장기능 검사만 받아보기로 했는데 100%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역시 우린 친모녀구나. 네가 도와준다면 엄마는 살 수 있어. 부탁해, 엄마를 살려줘 네즈코. 생각 좀 해볼게요. 신장 이식에도 위험이 따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비틀비틀 걷고 있는데 문득 신호부 아줌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저를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걱정했어요, 연락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 여자 신장이 많이 안 좋대요. 이식 수술을 해야 하나 봐요. 이런. 그랬군요. 그 여자 가족 중에 연락이 닿았던 게 저뿐이었나 봐요. 검사해봤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네. 왠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이식해줄 필요는 없어요.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기증 외에 투석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전 기증해주려고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걱정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곁을 지켜왔으니까요. 그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절 낳아준 사람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투석을 받으며 살게 하기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신장 이식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다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왕이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가기 전 엄마 선물로 꽃도 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때. 진짜 괜찮을까? 아, 괜찮아. 그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인장이 많거든. 엄마와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봤는데 양아치로 보이는 남성과 엄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장이 나으면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대서 그 집에 들어갈 거야. 집도 엄청 좋다며. 그리고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돈도 많아. 근데 생각대로 잘 될까? 괜찮다니까. 기회를 노려서 돈이랑 재산까지 싹 다 빼돌리는 거야. 그 돈으로 우린 해외 생활이나 즐기자고.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엄마는 남친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뒤늦게서야 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네즈코! 방금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저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즈코, 네가 오해한 거야. 부탁이니 엄마 말 좀 들어줘. 네, 변명할 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도 다 들었어요.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과 돈과 재산을 빼앗아서 남친과 해외에 갈 거라는 것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야, 농담이었어. 저도 이제 17살이에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요, 전 할 얘기가 없어요. 병실에 가기 전까진 이식을 할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나 노리는 당신 같은 여잔 보고 싶지도 않다고! 잘 사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제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도 아버지의 연세가 많았던 만큼 당신이 죽은 이후의 일들을 모두 정리해두고 가셨습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분명 나쁜 놈들이 꼬일 거라는 것과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유언도 남겨두셨습니다. 유언장엔 딸 혼자 남기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써두셨습니다. 먼저 자산관리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믿고 거래했던 세무사에게 맡기셨고 매달 나오는 이자를 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해두셨습니다. 그 생활비도 현재 저의 임시 보호자로 계셔주시는 신호부 아줌마가 관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는 건 용돈 정도죠.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부터는 모든 자산을 제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제 나이 23살에 엄청난 자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런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온 거겠죠. 즉, 엄마는 본인의 병으로 나를 유인해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심 유산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지만 그녀를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그 후 엄마는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 몸으로 병실을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 정도로 절실하다는 거겠죠. 부탁할게. 적어도 신장 이식만이라도 해줘. 이식만 해준다면 2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부탁해 네지코. 난 너의 하나뿐인 엄마잖니. 엉엉 울며 매달리는 엄마. 하지만 이런 가련한 모습 뒤엔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참 멍청하지. 이런 여자한테 내 몸의 일부를 주려고 했다니. 그니까 이제 돈은 안 줘도 된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네 신장 좀 줘. 투석이나 열심히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엄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건지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한 사람이 더 남아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미나코의 약혼남인데요.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아빠의 유산을 노리고 있던 하이에나 같은 남자, 바로 엄마의 남친입니다. 본인을 약혼남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미나코가 저한테 자기는 곧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일도 관뒀어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재취업을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피해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요? 당신이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제 계획도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니까 당신도 성의 표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나코가 그랬어요. 그쪽한테 1억은 껌값이라고. 그럼 100만, 200만 원 정도는 푼돈 아닌가? 아빠와 헤어진 엄마가 이런 양아치 같은 남자랑 계속 사귀어왔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때 신호부 아줌마가 무서운 얼굴로 남자에게 걸어오더니 그 남자 명치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보기 좋게 나가떨어진 그 남자를 보고 순간 저는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의 돈! 적당히 좀 해 제발! 아가씨는 16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주셨어. 남편을 배신하고 딸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멍청한 여자나 그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놈이나 우린 한 푼도 못 줘! 이 할망구가 미쳤나! 제대로 열이 받은 그 남자는 신호부 아줌마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신호부 아줌마! 도망치세요! 제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신호부 아줌마는 그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 그대로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그 남자는 흉한 모습으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호부 아줌마의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소한 편이죠. 이런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던 걸까요? 게다가 평소엔 온화하고 상냥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신호부 아줌마의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깜놀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일단 경찰부터 부를게요. 아가씨는 안 다치셨어요? 저는 근데 신호부 아줌마 방금 그건 대체... 사실은 제가 옛날에 레슬러 선수였거든요. 몸이 왜소해서 라이트급이었지만요. 레슬러 선수요?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죠. 이젠 뭘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저를 가정부로 채용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프로레슬러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선수였던 시절엔 제 팬이기도 하셨고요. 그랬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네즈코 아가씨는 갓난아기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제게 아가씨를 지켜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해왔답니다. 처음 듣는 신호부 아줌마의 옛날 이야기에 저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달라붙은 스토커를 때려눕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깜놀했습니다. 신호부 아줌마는 저의 숨은 영웅이셨군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을 다 바쳐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네즈코 아가씨를 지켜내겠습니다. 고마워요, 신호부 아줌마. 저도 아줌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후 그 남자는 경찰에 연행돼 갔습니다. 그 이후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엄마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외롭게 홀로 죽어가겠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가족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저를 몰래 지켜주신 신호부 아줌마뿐이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번엔 제가 신호부 아줌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